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돈이나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전 무엇보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제 마음을 다해 행동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진심을 다해 헌신했던 절 냉정하게 뿌리쳤던 사람 때문에 전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벌을 받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마을은 깡시골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어부였던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탔던 엄만 매일같이 고생하며 일을 하셨고 저와 두 여동생을 키워주셨답니다. 정말 파도가 거세게 치는 날이 아니면 엄마 아버진 항상 바다로 향하셨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내내 일을 하시고서 돌아오시면 늘 부모님은 녹초가 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번 돈은 사실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가족들, 친가 식구들 때문이었죠. 아버진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내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서울에 사는 고모가 연락이 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또 돈이 생기면 광주에 사는 작은 아버지가 전화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곤 했죠. 아버진 동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셨고 모아둔 돈을 그렇게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 다 써버리시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엄마 다투시곤 했습니다. 어이구, 인간아, 왜 네 동생들만 챙겨? 저 어린 자식들은 안 보여? 남들은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 챙기느라 바쁘다던데. 아유, 어째 당신은 당신 가족들만 그렇게 챙기냐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바다의 생명 담보로 번 돈을 어떻게 그렇게 다 써버려? 아니, 그럼 힘들다는 동생들을 나 몰라라고 해? 걔들이 알아서 잘 살면 갚겠지. 지금은 사정이 힘드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가족도 없다가 뭐해? 이럴 때 도움 주고 하는 거지. 우리 힘들 때 봐봐. 남들보다 우리 가족들이 먼저 도와줄 거니까. 아이고, 잘도 도와주겠네. 지금껏 뜯어간 것만 다시 되돌려줘도 좋겠구만. 당신 두고 봐. 우리 힘들 때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는가. 아버진 속상함에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엄만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했습니다. 결국은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 식구들이 빠듯해 힘들 땐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 앞에선 장사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살림살이가 그렇게 팍팍하다 보니 사실 전 대학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남들 대학 갈 때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동생들만큼은 대학을 꼭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경기도권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 돈을 벌었습니다. 제 바로 밑 여동생도 결국엔 대학을 포기하고 저와 같이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돈을 모아 끝내 막내 여동생만큼은 대학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대학 졸업을 할 때 막내 여동생은 저와 둘째 여동생을 졸업식에 초대를 했었어요. 그날 꽃다발을 들고 갔더니 여동생이 졸업할 때 쓰는 학사모를 저에게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대학 졸업할 수 있었던 거 다 오빠 덕분인 거 알지? 그리고 언니도 고마워. 나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 꼭 언니랑 오빠한테 다 갚을게. 얼른 여기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그러면서 저와 둘째 여동생은 번갈아 가며 학사모를 쓰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사진은 막내 여동생이 액자에 고이 담아서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막내 여동생은
저에게 크게 보답을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잠깐 만나자며 막내 여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집으로 오겠다던 막내 여동생 연락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도착을 한 거였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라 막내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여기 근처에 있었어? 아니, 빨리 온 이유가 있지. 오빠, 얼른 옷 입고 나와봐. 내가 보여줄 거 있어. 활짝 웃으며 말하는 막내 여동생을 따라 밖에 나가보니 못 보던 차가 집 앞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동생은 저한테 차 키를 건네주더군요. 짜잔, 이거 오빠 선물이야. 앞으로 오빠 버스 타고 다니지 말고 이거 끌고 다녀. 알았지? 뭐야? 아니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비싼 걸. 에이, 오빠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오빠 20살 되자마자 면허부터 땄잖아. 그걸로 내내 공장 차만 운전하고 오빠 차는 운전도 못 해보고. 내가 그래서 준비했어. 얼른 타봐. 우리 드라이브 가자. 전 그날 정말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막내 여동생이 기특하게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기뻤는데 이렇게 큰 선물까지 준다니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전 막내 여동생과 함께 그날 행복하게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공장 생활을 하다가 전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선 공장에서만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서울로 상경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러 나가게 되었는데 딱 거기에 친구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같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친구 여자친구의 친구가 진짜 적극적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사실 전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본 숙맥이어서 말 한마디 잘 못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이 여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그 여자분을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저한테 먼저 연락처를 묻는 거였죠. 아까 들어보니까 저랑 직장도 비슷한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저랑요? 네. 이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전화번호 뭐예요? 여기 찍어주세요.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전 그 여자분과 종종 같이 점심도 먹으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친해지고 보니 이 여잔 사람이 참 순진하고 착하고 뭐든 둥글둥글 모난 곳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배려심이 어찌나 좋은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흰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아내에게 첫 만남 얘기라면 절대 아니라며 자기는 도도했었다고 말하지만 전 사실 저희 아내만큼 누구에게나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을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하고서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처가 식구들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형 아내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전 특히나 장인어른을 정말 많이 따랐어요. 장인어른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는데 처음 절 봤을 때부터 장인어른은 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을 딱 보더니 장인어른께서 웃으며 얘기를 꺼내신 적이 있었어요. 이야, 자네 이거 손 좀 봐. 아니 이건 그냥 운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생활 근육인데 강서방 자네 힘 좀 꽤나 쓰겠어. 아, 아닙니다 아버님. 제 손은 아버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야, 자네 이 손만 봐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을지 딱 보이네. 아주 영광의 손이야, 영광의 손. 자네도 내 팔 한번 만져보게. 나도 이 나이 또래에 비하면 두껍지 뭐. 난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같아서 좋던데. 자네도 참 열심히 살았구만 그래. 전 그런 장인의 칭찬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제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공부하기 싫어 대학도 안 가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공장에 다녔다고 막말하곤 했지만 전 정말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 제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것 같아 너무 기분도 좋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도 하셨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엔 딸밖에 없지 않은가. 나도 이제 인쇄소 운영하기엔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네. 그렇다고 고객들이 있는데 인쇄소 적긴 그렇고 자네 혹시 생각 있으면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네? 제가요? 저야 어디든 감사하지만 전 근데 인쇄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거야 내가 앞으로 차차 알려주면 되는 거고 자네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잘할 걸세. 그럼 자네 일 정리되면 나랑 이제 같이 인쇄소 하는 거야. 그렇게 전 결혼 후 장인과 함께 인쇄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인어른과 같이 일한다는 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오히려 장인어른과 함께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일도 배웠지만 인생을 배웠답니다. 인쇄소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장인어른께선 어떤 의뢰가 들어오든지 정성을 다해 인쇄물을 만드셨어요. 항상 고객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매번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고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드시곤 했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한번 만든 것도 수정해서 또 만들고 그러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어느 정도 맞춰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장인어른이 한 번 더 수정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시간도 그렇고 재료들도 그만큼 쓰는 건데 왜 매번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는 거예요? 자네도 아마 앞으로 일하다 보면 느낄 걸세. 이게 내 새끼 같거든. 이왕이면 예쁘게 잘 만들어서 예쁨 받으면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런 자네 왜 일할 때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야? 저야 장인어른이 마음에 드셔야 하니까 꼼꼼하게 보는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난 고객들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아마 강서방 자네가 이 인쇄소 이어받게 되면 내 마음 알 걸세. 그렇게 작은 일도 늘 최선을 다하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답니다. 소소한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장인의 마음을 아내가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인과는 다르게 장모는 성격이 좀 까칠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분이었죠. 그래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아내보다 좋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처형을 더 아끼시기도 했고요. 처형 또한 늘 깐깐하고 보여지는 이미지를 항상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처형은 저희가 결혼하고서도 한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위해 수십 번은 더 선자리에 나갔지만 워낙 눈이 높고 깐깐해서 처형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선을 봐도 안 되면 눈은 낮출만도 한데 장모와 처형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장모와 처형의 반응이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언니, 아는 분이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언니 소개 받아볼래? 나이는 언니보다 2살 많고 작게 사업하신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밝아서 너무 좋은 분이시라던데 어떻게 생각해?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 큰 사업은 아니고 조그맣게 생산업 하나 봐. 저기 공장 단지 알지? 거기에 있어. 뭐? 너 지금 나더러 공장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야? 야, 됐어. 그럴 바에 그냥 혼자 살고 말지. 그러게. 예. 넌 언니한테 무슨 혼사자리 그런 걸 알아봐. 아유, 됐다. 네 언니한테 아직도 줄선 혼사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됐어.
솔직히 처형이 직업이 좋고 외모도 나쁘진 않았지만 남들을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처형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단박에 거절하는 걸 보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후로는 아내도 저도 처형의 선자리라곤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장인어른 또한 처형은 평생 혼자 살 거라며 장담하시곤 했고요. 그러다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가 결혼하고서 6년 뒤 처형이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형님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았고 치과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장모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쭉 시큰둥했던 장모님은 처형이 결혼하고선 큰 사이가 올 때마다 정말 매번 버선발로 맞이하곤 했죠. 아이고, 우리 큰 사이 왔는가?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오게. 아유,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 장모님 잘 지내셨죠?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일이 영 바빠가지고 못 와봤네요. 어? 처제네도 왔네요. 아유, 장모님, 저 오는 내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장모님 음식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배고프구만. 얼른 밥 먹자, 밥 먹어. 내가 금방 차려줄게. 밥만 푸면 돼. 형님은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르게 서글서글하니 살갑게 행동을 하다 보니 장모님이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번 처가댁에 갈 때마다 장모님은 노골적으로 큰 사이만 챙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가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배고프다고 할 땐 좀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아직 아빠도 안 왔는데 무슨 형부 먼저 먹어. 형부, 곧 있으면 아빠 오니까 아빠 오시면 같이 먹어요. 이해. 먼 길 왔는데 배고픈 사람 먼저 먹이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니들은 여기서 가까이 살잖아. 자주 얼굴도 본다지만 우리 큰 사인 뭐 자주 얼굴이나 볼 수 있니? 넌 괜히 그러더라. 이서방, 괜찮으니까 먼저 밥 먹게. 여기 앉아. 밥 먹다 보면 우리 남편 올 거야. 역시 우리 장모님, 저 생각해 주시는 건 장모님밖에 없네요. 처음엔 저렇게 장모님에게 잘하니 아무래도 예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형님과 장모님은 쿵짝이 어찌나 잘 맞았는지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도 두 사람만 하하호호 즐거울 때도 많았어요. 아니, 근데 장모님은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까 들어올 때부터 피부에서 광이 나던데 뭐 하신 거 아니시죠? 어머, 하기는 뭐래. 원래 내 피부지 뭘. 그나저나 피부 괜찮나? 아유, 요즘 하도 푸석푸석해서 나름 고민이었는데. 푸석푸석하기는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뭘. 그러고 보니까 장모님 왕년에 이영애 좀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 완전 판박이신데. 아이, 맞아. 내가 왕년엔 좀 한가닥했지. 남자들이 아주 대문 밖까지 줄을 섰었어. 근데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선 자네 장인을 만난 거 아닌가. 그렇게 장모와 형님이 둘이서 하하호호 얘기를 할 때면 장인은 늘 어처구니 없단 표정으로 타박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서방 자네, 시력 좀 검사해봐야 되지 않겠어? 아무리 내 아내라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구만. 아니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서방이 맞는 말 했구만. 맞는 말은 무슨, 여기 누가 그 말에 동의하는데?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어.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렇게 장인이 아무리 타박을 해도 장모의 형님 사랑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처가 식구들끼리 어딜 놀러 가면 항상 장모는 형님만 챙겼어요. 하루는 다 같이 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준비했던 얼음물을 장모에게 드렸더니 그걸 홀라당 형님에게 쥐어준 적도 있었어요. 이서방, 여기 앉아, 여기. 아휴, 덥지? 이서방 바쁘고 힘들 텐데
산까지 올라가지고 어쩌나. 아닙니다, 장모님. 이렇게 한 번씩 나와야죠.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그지? 역시 우리 이서방이야. 아, 이렇게 늘 긍정적이라니까. 자, 이거 얼음물이니까 시원하게 좀 마셔보게. 아주 속이 확 풀릴 거야. 감사합니다, 장모님. 잘 마실게요. 그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사실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솔직히 형님은 매번 일이 바쁘고 멀리 산다는 핑계로 자주 처가에 오진 않았거든요. 전 장인어른과 같이 일을 하니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처갓집에 갔었는데 저한텐 한 번 고마워하지 않는 장모가 참 서운하기도 했네요. 한 번은 처갓집에서 장모가 가구를 옮긴다고 해서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막 옮겨드린 적도 있었어요. 장모님, 이거 여기 놓으면 될까요? 한번 좀 보세요. 괜찮네. 아니, 그보다 이거 옮기니까 저것도 좀 여기로 옮겨줄 수 있지? 아, 이것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구를 딱 옮기고 나니 장모는 한 번 확인만 하고 바로 뒤돌아 나가버리셨어요. 고맙단 한마디도 듣질 못하니 참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모는 그렇게 절 찬밥 취급해도 장인어른만큼은 늘 제가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일이 끝날 때면 항상 장인어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하셨어요. 강서방, 오늘도 아주 고생했네. 아, 자네 덕분에 오늘은 내가 참 수월했어. 어떻게 날이 갈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는가. 내가 젊을 때보다 훨씬 낫네, 나. 장인어른이 잘 알려주셔서 그런 거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네한테 내가 더 고맙지. 자네가 잘해준 덕분에 일감도 많이 늘고 말이야.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줘서 고맙네. 매번 그렇게 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장인어른과 함께하면서 전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장인께선 절 배려하는 마음도 정말 크셨어요. 한 번은 장모가 하도 저와 형님을 차별하니까 장인이 제 마음을 풀어주시고자 과감히 인쇄소문을 잠시 닫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 저와 아내를 데리고서 제 고향에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집에요? 아, 지금요? 그래, 가서 오랜만에 우리 사돈이랑 안사돈이랑 얼굴도 좀 뵙고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지 않나. 늘 멀어서 아들 하나 있어도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아, 이럴 때 한번 보고 오자고. 그렇게 그날 본가에 깜짝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엄만 저와 장인어른을 보자마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진 배를 띄워서 저와 장인어른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 낚시도 같이 하시곤 했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서 낚시를 하는 와중에 장인께서 저에게 해줬던 말은 지금도 정말 기억이 생생하네요. 자네, 장모가 첫째 살만 챙겨서 섭섭했지? 내가 자네 그 마음 다 아네. 나라도 아마 서운했을 거야. 그래도 그 앞에서 모질게 말하지 않아주고 꾹 참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에요, 장인어른. 저도 이해는 합니다. 형님은 치과 의사시잖아요. 난 우리 큰사이가 치과 의사라고 해도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네. 가난하든 부자든 직업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본인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걸세. 자네 장모야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러겠지만 난 분명 자네가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네. 자네 장모가 그렇게 한 건 내가 참 미안하구만. 내가 대신 사과하지. 누구보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장인어른의 그 말에 전 서운한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잡은 물고기도 저녁에 회를 떠서 먹는데 정말 기분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장인어른 두 분이서 허허 웃으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보기 좋았거든요. 아들내미 맡겨놓고 제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 잔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강서방 덕에 얼마나 편하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강서방이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전 사실 왜 이렇게 일을 잘하나 했더니만 이게 다 사돈을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며느리도 어찌나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는지 아들내미 하나 있다는 놈은 전화 한 통 없어도 우리 며느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합니다. 저희가 며느리 덕분에 아들 소식 들어요. 따님을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옆에서 거들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돈. 우리 며느리가 아주 씩씩하니 저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느리 복이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안사돈 회무침 솜씨가 정말 장난이 아니시네요. 음식이 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치, 아빠? 우리 어머님 손맛이 아주 장난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시니 기분은 좋네요. 이렇게 아들 며느리도 보고 사돈께서도 오시고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저희 본가에서 보내고서 올라오는데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장인께선 항상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시곤 했고요. 역시나 장모는 여전히 큰 사이만 챙겼지만 전 든든한 장인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처형이 결혼하고서 2년 후쯤 그날은 제가 생일인 날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선 오후가 되자 일찍 퇴근을 해보라며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자네 오늘 생일이잖아. 내가 다른 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일찍 퇴근해서 애들이랑 우리 딸이랑 생일 파티하고 시간도 보내게. 아닙니다. 일이 많이 밀렸는데 오늘 그냥 일 다 하고 갈게요. 아닐세, 아니야. 이런 날도 있어야지. 다른 직원들도 있고 걱정하지 말고 가보게나. 다른 날은 이런 거 없어. 그러니 보내줄 때 가게. 그럼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오늘만 제가 먼저 퇴근할게요. 그래, 그래. 자네 생일 정말로 축하하네. 내 자네 생일 선물은 다음에 쉬는 날에 맛있는 거 사주겠네. 그렇게 전 먼저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전 그 연락을 받고 바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장인어른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같이 저녁밥을 먹고서 일을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던 거였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병원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빨리 이송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후유증이었어요. 장인은 하루 만에 깨어났지만 편측 마비 증상이 심하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퇴원할 땐 스스로 걷지도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셔야만 했고요. 그때 정말 처가집 식구들이 모두 좌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셨던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도 전 장인어른이 꼭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열심히 인쇄소를 대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장모였어요. 장모는 장인어른 대신 자신이 대표 일을 하겠다며 오셔선 매일같이 장부를 확인하며 일일이 다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는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저번 달엔 그래도 꽤나 매출이 나오던데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매출이 작아? 거기다가 지출은 왜 이렇게 많고? 이렇게 펑펑 쓰다가 남는 돈이 있겠어? 직원 월급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뭐 하는 게 있다고? 장모님, 이거 전에 장인어른께서 다 똑같이 내시던 금액이에요. 달라진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이번 달에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아이, 내가 다 확인했지. 적어졌으니까 적어졌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아니면 이제 와서 지적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전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아이, 그럼 뭐야? 설마 이번 달 돈이 이렇게 적은 거
자네가 뭐 어디서 뒷돈이라도 챙긴 거 아니야? 자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네. 아무리 우리 남편이 지금 없다고 해도 그럼 대신해서 내가 대표니까 그런 짓 할 생각이랑 하지도 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말을 하는 장모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지만 전 장인어른을 생각하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장인어른을 모시고 근처 바닷가로 향하곤 했습니다. 장인이 아프시고 난 후론 집이 계속 답답하다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자 바다로 향했었죠. 장인어른, 어떠세요? 나오니까 좀 시원하세요? 날이 좀 찬데 담요 좀 덮어드릴까요? 괜찮어. 이렇게 나오니 참 좋구만. 괜찮으세요? 이번에 바쁜 것만 끝나면 식구들이랑 다 같이 멀리 바다도 보러 다녀와요. 멀리 가고 싶은데 죄송해요. 시간이 좀 많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이 정도로도 괜찮지. 자네가 고생이네, 고생. 고마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장인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 희망을 품고서 전 장인 재활에도 힘썼습니다. 장인어른을 만날 때면 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굳어진 몸을 풀어드리려고 마사지도 해드렸어요. 그때마다 장인은 잘 움직이지도 않는 손을 애써 들어올려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곤 했고요. 누구보다 강인했던 장인어른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쓰라렸지만 언제고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늘은 참 냉정하더라고요. 병이 호전될 것처럼 보였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1년도 채 되지 않아 급속도로 몸이 나빠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심하게 걸려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 생기신 거였어요. 호흡이 힘드시다 보니 바로 입원을 하셔야 했고요. 문제는 워낙 몸이 약해지신 탓에 폐렴이 쉽게 낫지 않고 점점 사태는 심각해졌죠. 간단한 치료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폐렴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던 장인은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며칠 후 저희 곁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도 장인께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누구보다 절 아들처럼 대해주셨던 그런 따뜻한 장인어른께서 제 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전 정말 많이 오열했습니다. 오신 조문객분들이 오히려 아들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무척이나 슬퍼했죠. 그런데 장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장모가 인쇄소를 판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사실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장모에게 그 인쇄소를 저에게 물려달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갔더니 장모는 냉정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그걸 자네한테 줘? 이미 내가 살 사람한테 다 팔았네. 자네 것도 아니면서 뭘 그걸 달라 말아야.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게나. 전 어떻게 그렇게 장인의 평생 인생이 담긴 인쇄소를 바로 팔아버릴 수 있는지 장모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장인어른의 손때가 아직도 묻어있는 장비들이며 기구들이 한가득인데 그걸 아무런 말도 없이 팔아버렸다니 정말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그 인쇄소를 인수한 사장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시려고 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곤 직원을 그대로 채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셔서 저와 직원들은 그대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대표님에게 양해를 구해 장인어른의 손때가 많이 담겨있는 흔적들은 따로 챙겨둘 수 있었죠.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모는
그렇게 인쇄소를 판 돈과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대비를 한다면서 상가를 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가를 임대한 후부터 갑자기 형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매주 처가댁에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두 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오곤 했고요. 그때도 저와 아내는 혼자 남은 장모가 걱정이 되어 계속 왔다 갔다 처갓집을 갔었는데 이상하게 형님이 점점 자주 오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큰 사위 왔어요. 아이고, 자네가 웬일이야? 바쁘지 않아? 한참 바쁠 시간에 어떻게 왔어?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마음이 놓여야죠. 식사는 하셨어요? 동서도 와 있었네. 아, 이거 장모님 화장품이에요. 장모님 화장품 다 떨어지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사왔습니다. 어머머, 아, 이거 비싼 백화점 거 아니야? 아유, 뭘 또 이런 걸 다 사가지고 와. 장모님은 제가 챙겨야죠.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장모님은 꼭 챙기겠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형님의 태도에 전 사실 속이 다 훤히 보였지만 장모는 그 속이 보이지 않았는지 오히려 형님이 잘해주니 더 기뻐하셨어요. 형님은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장모에게 잘했습니다. 장모님 기분이 좀 언짢아 보인다 싶으면 앞에서 진짜 춤까지 출 정도였어요. 역시나 나중에 보니 형님의 속셈이 다 있었더라고요. 당시 형님은 페이닥터로 일을 했었는데 장모가 갖고 있는 상가 2층에 자기 치과를 개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처음에 상가를 매입했을 땐 임대인이 있다 보니 말을 안 꺼내다가 계약 만료가 될 때가 되니까 형님이 그 얘기를 꺼낸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서 처음엔 아내가 먼저 장모에게 전화해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그 상가를 형부한테 준다며?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야? 난 뭐 딸도 아니야? 강서방은, 강서방은 사위 아니냐고. 그렇게 아내가 소리를 쳐도 장모는 별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내는 너무 속상해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한테 장모의 전화가 왔어요. 전 솔직히 뭔가 해명을 하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장모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뜻밖의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자네, 자네가 우리 딸한테 시켰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 딸한테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 피우라고 시켰냐고? 아주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 착한 애가 그 심성에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 말 내뱉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럼 자네가 시킨 게 맞잖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킨 적 없습니다. 아니 자네, 솔직히 말해서 자넨 평범한 직장인도 아니고 인쇄소도 직원일 뿐인데 무슨 상가까지 욕심을 내? 송충이도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해야지. 주제도 모르고 뭔 상가를 욕심내? 자네 같으면 내 노후 대비해서 의사 사위한테 투자하겠는가? 아니면 인쇄소 직원한테 투자하겠는가? 자네 같아도 나처럼 하지 않겠어? 아마 우리 큰 사위가 나 떠날 때까지 모실 테니까 자넨 중간에서 일 그르치지 말게. 저는 장모가 딱 이 말을 하는 걸 듣고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다뇨. 애초에 전 상가를 받을 생각조차 없었는데 마치 제가 그걸 욕심낸 것처럼 얘기를 하니 더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꾹 참아왔던 장모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분노도 한 번에 폭발하고 말았죠. 그래서 전 장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가에서 10년 이상 헌신한 대가가 이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사위 자리 반납하고 앞으로 장모님께 10원 한 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찾지도 마시고 아프고 병들고 무슨 일 있어도 큰 사위한테만 기대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위한테 주제 파악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장인어른이 살아계셨을 땐 어떻게든 참았지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장모님 앞으로 제가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나야 그래주면 편하지. 난 우리 큰사이 있으니까 괜찮어. 아주 땡큐야. 먼저 그렇게 끊어주니 나야 고마워. 그래, 연락하지 말게. 그러더니 장모는 끝까지 유치하게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이 일로 연을 끊어버린 거에 대해선 후회가 되진 않았어요. 이대로 있다간 처형네 자식들과 우리 자식들마저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아낸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거기 지분이라도 좀 받아오자고 했지만 사실 아내나 저나 그 돈을 갖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분노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연을 끊고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서 처가에 정말 이게 불행인지 기쁨인지 모를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장모였어요. 장모가 울면서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장모는 정말로 큰사위에게 그 상가를 다 상속했는데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았더라고요. 형님은 원래 고향이 부산이었는데 그 상가를 받자마자 팔아버리고선 부산에다 치과를 개원하고 바로 이사를 간 거였죠. 그러니 장모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진 거였고요. 가까운 곳에서 큰사위와 큰딸을 끼고 살면서 사위한테 용돈도 받고 돌봄도 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믿었던 큰사에게 큰 배신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 상가를 팔고 난 후에도 장모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요. 처음엔 그래도 장모의 연락을 받던 형님과 처형도 나중이 되니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도 안 되고 완전 나 몰라라 내팽개쳐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는 울며 불며 아내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걸 아내는 스피커폰으로 저에게도 다 들려줬거든요. 아이고, 성아야. 걔들이 글쎄 얼마나 독한지 아니? 내가 전화하니까 글쎄 자기들 바쁘다면서 전화하지도 말라고 아주 화를 낸다. 이제 나의 내 전화도 받지 않어. 내 돈을 그렇게 다 가져가 놓고선 어떻게 자식이라는 게 그런다니? 사위는 그렇다 쳐도 네 언니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니? 난 네 언니하고 네 형부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다 해줬더니만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아버지가 물려준 인쇄소까지 팔면서 다 퍼줬는데 나 망했다 망했어. 엉엉 울며 하소연하는 장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아내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목소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엄마 우리 이제 남남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자면서 좋다면서 그래 놓고선 왜 전화야? 그런 얘기는 언니한테나 해. 형부한테 하라고. 우린 그런 얘기 전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휴, 성아야, 너까지 왜 그러니? 너까지 엄마 버리려고? 버려?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고? 엄만 진짜 욕심도 많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자식까지 그렇게 실용적으로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언니가 엄마 외면한 거 그거 다 엄마가 만든 결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하소연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슬퍼했는지 엄마 알아? 모르잖아.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제 와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 성아야, 엄마가 잘못했다.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후회한다, 후회해. 그러니까 그게 더 엄마 업보라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찾지 마. 나 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 왔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엄마 전화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언니 성격 몰랐어? 언니가 딱 엄마 닮았잖아. 언니도 엄마랑 똑같아. 엄마한테 이제 더는 나올 게 없으니까 언니가 엄마를 챙기겠어?
그리고 형부 있지? 엄마 앞에선 알랑방귀 끼면서 잘했는지 몰라도 뒤에선 다 꿍꿍이 속에 있을 줄 알았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말을 해도 안 듣더니 엄마 진짜 잘하는 짓이다. 어쩜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사람 볼 줄을 몰라? 그제서야 장모는 정말 후회의 눈물을 더 펑펑 쏟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저나 아내는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냉정하게 장모를 끊어냈습니다. 아무튼 나 엄마한테 앞으로 할 말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엄마 인생 이젠 알아서 살아. 우리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말고 언니랑 형부한테 말하라고. 나 끊는다. 이야, 잠깐만. 강서방, 강서방 옆에 있지? 아, 우리 사이 좀 바꿔봐. 어? 우리 사이 좀 바꿔줘. 한 번만 통화 좀 해보자. 어? 엄마 사이도 전화 받기 싫대. 엄마 목소리도 듣기 싫다니까 전화 끊어. 앞으로 사이든 딸이든 목소리들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아내는 제 마음까지 정확히 읽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년 만에 들은 장모의 목소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아쉬울 때나 우리를 찾는 그런 장모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큰사위, 잘난 큰딸만 귀한 줄 알았던 장모는 결국 큰딸과 큰사위한테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죠. 이제 연세가 75세가 다 돼가는데 지금껏 자식들을 차별하며 지냈으니 그 대가는 정말 처참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전 인쇄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인어른의 인쇄소에 들어가 거의 14년 동안 일을 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인쇄소를 갖게 되었죠. 장인 덕분에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딛게 되었는데 이제는 저도 장인의 발걸음을 뒤쫓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서 어떻게든 잘 운영을 해보려고요. 비록 많은 대출금이 필요하지만 저는 장인께서 제 옆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장인께서 평생 인쇄소에서 헌신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왔던 것처럼 저 역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 가족들을 지킬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 부모님께선 뱃일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시고 계세요. 거의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뱃일을 하시면서 정말 그동안 모진 세월들을 다 겪으셨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생들도 각자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아내와도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는 여전히 저희 집의 귀한 며느리입니다. 저보다 더 저희 엄마 아버지를 잘 챙기고 여동생들에게도 누구보다 든든한 새언니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런 아내를 보면서 전 저희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할 겁니다. 여기 사연들을 보다 보면 참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놈의 돈이 뭔지 돈으로 시작되는 갈등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돈이 많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참 골치 아픈 게 바로 이 돈이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돈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만 너무 쫓다 보면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사람을 망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저 역시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저 저희 식구들, 가족들 편안하게 먹고 살 만한 정도만 바라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보여지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마음에 대한 욕심을 갖고서 좀 더 마음을 얻고자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누구보다 풍족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